왜 남은 잘 안 될까? 또 흔히들 고소전에 합의를 하면 합의금이 높다더라, 직업에 따라 다르다더라, 늦게 할수록 합의금이 높다더라, 무슨 죄는 얼마, 무슨 죄는 얼마. 두 건의 사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왔습니다. 형사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죠. 형사합의가 성사된 경우 감형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합의를 하려는 피의자 피고인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은 합의를 하고 싶거나 필요한 상황에 처해진 경우에 합의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합의금이 다를 수밖에 없는 숨겨진 이유, 형사사건의 피해자의 경우도 영상을 참고하시면 합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합의가 중요한 형사사건들 보면 가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가 있고, 그리고 절도사기 같은 재산범죄,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것들이 있죠. 합의가 있게 되면, 정확하게 말해서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성범죄나 재산범죄 같은 경우는 처벌을 크게 감경을 받거나 면제를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보다 중점적으로 볼 유형은 성범죄입니다. 개별 사건에서의 합의금의 액수들은 그동안 다른 영상에서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려 왔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합의금은 얼마나 했는데, 합의금은 누구는 얼마만 줬다던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줘야 하나? 반대로 피해자라면 누구는 얼마 받았다던데 나는 왜 이렇게 적게 받아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은 결국 사건마다 왜 합의금이 모두 다를까에 대한 의문으로 귀결이 됩니다.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확률 통계 배웠죠. 도표, 거기 나오는 건데 대다수의 분포가 도표 중앙 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합의금 역시 대체로 중앙 이 빨간색 원 부분 이내의 수준에서 이제 정해지기 마련이죠. 이 빨간색 범위 내에 머물러 있는 부분을 평균 합의금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흔히 보통 합의금이 얼마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빨간 원 부분 범위 내에서 언급을 하기 마련입니다. 합의를 하려는 사람들은 이 범위에 한해서 한정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 원 표시 부분, 이런 것처럼 소수이기는 해도 양극단에 있는 경우도 분명 존재를 하죠. 우리는 평균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이 양극단의 수준으로 정해지는 합의금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합의금이 굉장히 다양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건의 경위, 내용, 횟수, 사안의 경중이나 피해의 정도,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또 흔히들 고소전에 합의를 하면 합의금이 높다더라, 직업에 따라 다르다더라, 늦게 할수록 합의금이 높다더라, 무슨 죄는 얼마, 무슨 죄는 얼마, 이런 널리 알려진 요소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요, 이 평균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논할 때는 일반적, 이론적으로 그 차이를 좀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양극단에 있는 파란색 원안 수준에 있는 그런 합의들, 굉장히 많거나 굉장히 적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런 수준의 합의금을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오늘은 이런 알려진 요소 말고 합의금이 모두 다른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진짜 숨겨진 이유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합의금 민사소송보다, 민사소송의 배상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형사 피해로 인한 민사소송상 배상액은 형사상 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대가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단순히 배상 책임 액수만 따져놓고 보면 형사상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되겠지만, 피해자하고 형사상 합의를 한다면 대체로 합의 시에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도 배상해야 될 책임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형사사건에 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해준 데 대한 대가를 추가로 지불하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이 민사상보다는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합의금이 다른 숨겨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실무상 보면 합의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피해자의 합의 의지가 있는지,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피해자는 합의서를 써주겠다, 합의금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합의를 제가 딱 부탁했을 때 가해자도 힘들 텐데 저는 이것만 받아도 됩니다 라면서 제가 제시한 금액 중에 일부만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는 거는 제가, 변호사가 말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이건 그냥 피해자의 성향이 그런 겁니다. 간혹 일부 피해자는 가해자가 재범, 누범처럼 가중처벌 요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자신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해자가 중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합의 자체도 쉽게 응해주거나 합의금도
그냥 조금만 받아도 된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해자의 가중처벌 요소를 오히려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해서 정반대의 경우로 대응하는 피해자도 있죠. 어떤 피해자는 가해자가 최대한의 처벌을 받는 것은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아예 안 받는 것은 더 싫고, 적당한 수준으로 처벌을 받기를 희망을 해서 합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합의 부탁을 하기 위해서 피해자한테 연락을 해보면 바로 즉답을 해주는 피해자가 있고, 단칼에 거절하는 피해자도 있죠.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고민의 시간도 피해자마다 다릅니다. 몇 시간, 며칠, 몇 달 이렇게 차이가 크죠. 거절한 피해자의 경우도 나중에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 연락했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연락했을 때 언제 바꿀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죠.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금 액수 역시 마찬가지 기재인데, 피해자의 고민이 길어질수록,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할수록 이 판결 시점이 가까워지니까 가해자는 좀 안달나기 마련이고, 그렇다 보면 합의금을 계속 더 증액해서 시도를 여러 번 더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합의금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가해자의 지급 능력에 따른 한계라든지 합의로 인해서 기대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한정 합의금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상당히 높게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세 가지 이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원하니까, 두 번째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어서, 세 번째는 가해자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한번 보려고. 이 세 가지 경우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합의할 의사가 없는데 왜 합의금 높게 이야기하는지, 요구를 하는지, 그거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어차피 이 금액을 얘기했을 때 주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정도로 높은 금액을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내가 이런 불필요한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떨어져라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렇게 합의금을 높게 제시하든 뭐든 간에 결국 이거는 피해자 성향 차이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피해자의 개인적 성향은 합의 여부 자체나 합의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숨겨진 요소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피해자 나름대로 스스로 이유가 있어서 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일 텐데, 합의를 쉽게 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합의를 쉽게 안 해주거나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비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거는 잘못한 사람은 가해자라는 거죠. 합의금이 다른 숨겨진 두 번째 이유는 가해자의 경제력입니다. 성범죄 유형별로 비슷한 사례에서 누적된 평균적인 수준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도 이러한 수준을 이미 학습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 테이블에 딱 앉게 되는데, 그런데 이 피해자는 가해자의 경제력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가해자를 평소 알고 지내왔다 하더라도 외견상 보이는 것하고 실제로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은 또 다른 문제인 거고,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이 가해자의 경제력에 대해서 피해자가 파악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 괴로우니까 평균 이상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딱 요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가해자가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평균 이상 지급할 능력이 있지만 처음부터 많이 제시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감액하려는 의도가 있고요. 나머지 이유는 정말 그것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죠. 나머지 경우는 상정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이럴 때 가해자가 이 두 가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에 한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 자신의 추측에 기반해서 대처를 하게 되죠. 만약 가해자가 지급 능력은 있는데 감액하려는 의도인 경우라면은 계속해서 가해자는 합의금을 조금씩 올려서 제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한계점은 있죠. 가해자 역시 평균적인 수준을 의식하게 되고 그 선 이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감형의 효과하고 비교 형량을 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기대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역시 합의를 포기하고 공탁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공탁을 하는 경우 합의금보다 적은 수준으로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죠. 또 공탁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탁도 아예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는 합의금이나 공탁금 전혀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급 능력이 있는 가해자라면은 향후에 피해자가 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피해보상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앞서 살핀 것처럼 대체로 민사 판결 금액은 형사 합의금보다는 적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가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 피해자가 합의금이 적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거절을 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합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재판 말미에 가해자가 일정 금원이라도 공탁을 하기도 하는데 합의를 하기 위해서 제시한 금액보다 많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 적거나
아무리 많아도 합의금으로 얘기했던 동일한 금액을 공탁하게 되고, 만약 공탁을 하더라도 감형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면 아예 공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감형받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자신이 구속되어 가지고 부재 중인 때 대비해서 채무 상환을 한다거나 가족들의 생활비로 충당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기에 이르기도 하는데, 이 경우 역시 피해자는 공탁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피해자는 가해자가 지급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자가 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진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높게 됩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경제력에 대해서 정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준보다 감액을 하더라도 합의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합의금이 다른 숨겨진 이유 세 번째는 바로 가해자의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높게 제시하는 반대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이유인데요. 가장 흔한 경우는 그냥 가해자가 빨리 합의하고 싶으니까 그겁니다. 이거는 피해자 성향처럼 가해자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본인도 이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당하죠.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경우에는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금액을 제시해서 빨리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대부 보면은 말론 브란드가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하지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형사처벌 자체보다 형사처벌로 인해서 받게 될 부수적인 불이익이 더 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 뭐 정도 예상된다고 쳐요. 근데 합의금으로 6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제시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가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해자 입장은 단순히 이 벌금을 내냐 합의를 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많이 지불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걸로 인해서 얻는 것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합의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또 동종 전력이 있거나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경우라면 처벌이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보다 합의에 적극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경우 자연스럽게 합의금이 높아집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미 구속 중인 상태라면 하루빨리 석방되기를 바라면서 합의금을 굉장히 많이 지급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1심 판결로 법정 구속된 그런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항소심에서 빨리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이러한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미 합의 의사가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가 좀 높은 금액을 지급하겠다라고 알리는 경우에 가해자의 어떤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쉽게 만족하면서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다는 거죠. 흔히들 가해자는 적게 주고 싶어 하고 피해자는 또 반대로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합의가 안 되는 건데, 이 입장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중재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경찰일까요? 검사? 판사? 조정위원? 아니면 가족, 친구? 변호사? 누굴까요? 모두 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마다 얼마나 또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는 차이는 있습니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처음 형사사건으로 만나는 사람이죠. 경찰인데, 그러면 경찰에게 합의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느냐? 물어는 봐줍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죠. 그리고 경찰별로 개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어떤 수사관들은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잘 해주기도 하지만, 또 대체로 보면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되고 다른 사건이 많기 때문에 합의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행여나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권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권유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경찰들이 상당히 또 조심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해서 경찰들은 좀 소극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뿐이죠. 연결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합의 금액을 조정을 한다는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 특징은 검사도 마찬가지인데, 검사는 합의 의사가 있는지 형사조정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만약 피해자가 조정을 희망하거나 합의를 희망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조정으로 회부를 해주거나, 또 약간의 시간으로 좀 기다려준다거나, 내지는 국선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 변호사를 좀 선정해서 합의를 하게끔 도와준다거나 이럴 뿐이지,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합의를 중재해주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일선 경찰보다 더 도움을 받기 어려운 존재일 수 있는 거죠. 판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건이 재판으로 딱 넘어왔는데 피고인이 아직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재판 와서 피고인이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좀 줍니다. 안 주는 판사님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주느냐? 선고기를 넉넉하게 잡아준다거나 한길 속행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속행한다는 거는 재판을 한 번 더 한다는 뜻입니다. 판사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피고인이 알아서 그 판사님이 준 그 시간 내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판사도 합의를 중재해주지 못합니다. 형사조정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사조정위원들이 있는데 이건 형사조정으로 회부가 되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형사조정으로 회부하는 건 검사가 결정하는 거죠. 만약 피해자가 조정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원한다고 해도 형사조정으로 회부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형사조정위원인데 형사조정위원들은 합의 금액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 당사자 입장 차이가 적다면 중재를 해주기도 하고 또 실제로 중재가 이루어져서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조정위원들은 역할 자체가 합의 중재, 합의금 액수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이 조정위원회 개별적인 성향에 따른 개인차가 너무 큽니다. 충분히 양 당사자 설득을 하고 중재를 해주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조정기를 한 번만 여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잡아서 기회를 더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중요한 거는 어떤 조정위원이 사건을 담당해줄지 당사자 입장에서는 알 수도 없고 선택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면은 대체로 조정위원들은 아예 설득시킬 생각을 안 하고 피해자는 얼마 요구하는데 가해자는 얼마를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조정이 결렬되었다. 이렇게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조정 단계에 들어가면 대체로 조정위원들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깎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결과만 놓고 보면 합의금 수준이 조정을 통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비교적 좀 낮은 편인데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실무상 조정위원들이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지금 합의금이 너무 많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지? 이런 인상을 받기가 쉽습니다. 피해자가 체감하는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해도 일부러 조정을 회피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 가족 친구들은 어떨까요? 이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을 해서 합의를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가족이나 친구는 접근할 수 있을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가해자 본인이 아니지만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가해자나 가해자 친구나 가해자 엄마나 동생이나 똑같은 가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죠. 피해자가 느낄 때.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합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는 두 부류인데요. 하나는 피해자 변호사, 나머지 하나는 가해자 본인의 변호사죠. 첫 번째 피해자 변호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하면 일단 국선 변호사를 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원하기 때문에 피해자 국선이 있는 경우가 많죠. 개인적으로 선임한 사선도 있지만 대체로 국선이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합의에 관한 연락을 피해자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지 못하니까 이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면 굉장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 의사를 전달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일종의 통로인 셈인데 이 피해자 국선을 통한다면은 이분들은 피해자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합의 의사를 확인을 해보기 때문에 합의에 관한 피해자 본인의 생각을 이분들을 통해서 쉽게 전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면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서도 작성할 수 있고 합의서 제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피해자가 처음부터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이분들도 피해자에게 합의할 것을 나서가 설득을 해주거나 가해자 입장을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 금액을 조정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 편이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경찰이나 검사처럼 대체로 적극적으로 설득시키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꺼려하기 때문이죠. 드문 경우지만 가해자와의 합의에 굉장히 소극적인 개인적인 성향이나 소신을 가진 변호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아무래도 합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면은 이 피해자 변호사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연락을 계속 한다거나 불필요한 말을 막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결국 이분들 역시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니까 그런 연락이 잦아지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게 되는 그런 실무상 한계도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좀 조율을 해주려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님도 많이 계시죠. 어찌 보면은 가장 피해자하고 가까이 연락이 가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없는 가해자라면 이분들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분명한 것은 피해자 변호사님들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의견은 줄 수 있고 그러한 의견에 피해자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죠.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선임한 사선 변호사는 어떨까요? 사선 변호사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국선 변호사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이 사선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합의금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선 변호사가 피해자하고 계약을 할 때 추가적으로 보수를 약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가해자가 이 사선 변호사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가해자보다 이 사선 변호사들이 협상력이 월등히 있기 때문이죠. 협상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변호사는 최대한 자기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이런 부분은 국선 변호사보다는 이 사선 변호사가 좀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피해자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을 포함해서 합의금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합의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면 사선 변호사는 무조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라고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볼 건 아닙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합의를 계속 거부하는 상황이고 싫다 그러면 사선 변호사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결국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이기도 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면 변호사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와서 끝까지 시도를 해보고 합의 중재를 해서 합의 가능성을 좀 높여줄 사람은 결국 가해자를 위한 변호사뿐입니다. 그 변호사는 적어도 당사자보다는 합의 경험이 그래서 표면적으로 알려진 이런 요소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향을 쉽게 파악하고 자기가 어떤 경험이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방법, 적절한 시기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고 합의를 성사시킬 가능성을 재고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사자보다 낫다는 거죠. 여기서 합의금이 모두 다른 숨겨진 마지막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형사사건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앞서 설명드린 형사조정위원, 피해자 변호사, 가해자, 본인의 변호사 같이 합의를 중재해줄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또 조율, 중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요소지만 이 양 당사자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이니까 합의 여부 자체라든지 합의 금액을 결정지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숨겨진 요소 중에 하나죠. 자, 여기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합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합의를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잘 안 될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합의 과정은 모든 경우가 쉽지가 않고 순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경우를 돌이켜보더라도 모든 합의 과정이 쉽게 했다 이렇게 느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합의를 희망하는 형사사건의 당사자분들은 겉으로 드러난 요소들이나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에 한정해서 판단하거나 뭔가 결정하고 내지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들 좀 숨겨진 이면에 있는 요소들도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를 시도해 본다면은 보다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의를 희망하는 당사자들이 있다면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